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 아니에요. 오랜 지인을 통해 전해 들은 이야기인데요. 처음 이 사연을 들었을 때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평범한 일상 안에 그토록 깊은 상처가 숨어 있었다는 게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주인공은 이미경 씨라고 불러드릴게요. 실명은 아니지만 이야기 속에서만큼은 그분의 삶이 충분히 전해지길 바라며 그렇게 부르기로 했어요. 미경 씨는 경기도 외곽의 조용한 아파트에 살고 있었어요. 남편 최준호 씨와 함께 23년을 살아온 집이었죠. 특별할 것도 부족할 것도 없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아침이면 남편의 출근 준비를 돕고 낮에는 오래된 동네 카페에 들러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저녁이면 밥을 짓고 기다리는 일상. 단조롭다면 단조롭고 평온하다면 평온한 그런 하루하루였어요. 그날도 그런 날이었어요. 11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였죠. 햇살이 거실 창으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고 미경 씨는 세탁기에서 꺼낸 빨래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남편이 셔츠, 낡은 양말, 그리고 오래된 재킷 하나. 그 재킷을 들었을 때 뭔가 툭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작은 종이 한 장이었어요. 접힌 채로 바닥에 조용히 놓였죠. 미경 씨는 처음엔 그냥 영수증이려니 했어요. 가게 이름, 날짜, 금액 같은 거겠거니 싶었죠. 별 생각 없이 몸을 굽혀 주었어요. 그런데 펼쳐보는 순간 손이 멈췄습니다. 영수증이 아니었어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 낯선 이름 하나와 날짜, 장소. 그리고 짧은 문장 하나. 다음엔 그쪽으로 갈게. 기다려줘.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미경 씨의 심장이 한 박자 늦게 뛰었다고 해요. 바람이 잦아든 것처럼 소리가 사라진 것처럼. 세상이 아주 잠깐 멈춘 것 같았다고요. 그 재킷은 남편이 오래전부터 가끔 걸치던 것이었어요. 특별한 날에 입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매일 입는 것도 아닌 그냥 옷걸이에 걸려있던 옷이었죠. 그런 재킷의 주머니 안에 그게 들어 있었던 거예요. 미경 씨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든 종이를 다시 접어 내려놓을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더 뚫어지게 쳐다볼 수도 없었죠.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종이 한 장이 전부였으면 좋았을 텐데요. 하지만 미경 씨가 그 이후 돌이켜 생각해보니 사실 이상한 신호들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해요. 다만 그때마다 스스로 그냥 넘겨버렸던 거죠. 처음으로 이상하다 싶었던 건 아마 한 해 전쯤이었을 거예요. 남편 준호 씨가 갑자기 스마트폰 화면에 잠금을 걸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잠금도 없이 쓰던 사람이었거든요. 오히려 미경 씨가 비밀번호라도 걸어요. 잃어버리면 어떡하게 하고 말할 정도였는데 어느 날부터 화면이 꺼지면 바로 잠겼어요. 그때 미경 씨는 그냥 넘겼어요. 회사에서 보안 교육을 받았나 보다 했죠. 그 다음엔 늦은 귀가가 잦아졌어요. 원래도 야근이 있는 편이었지만 그해 하반기부터는 그 빈도가 달랐어요. 주중 사흘은 기본이고 때로는 토요일에도 나갔다 오는 일이 생겼어요. 회의가 있어. 거래처 저녁이야. 짧은 말 한마디씩만 남기고요. 미경 씨는 그때도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니까. 원래 설명을 잘 안 하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돌아보면 그게 아니었던 거죠. 말투도 조금씩 달라졌어요. 원래 무뚝뚝하긴 해도 집에 오면 텔레비전 보면서 한마디씩 거들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밥을 먹으면서도 핸드폰만 보고 대화를 걸면 짧게만 대답하고 일찍 자러 들어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미경 씨는 나이 들어 그런가 보다 했어요. 60이 가까워지면 피곤한 거 당연하지 했죠. 그리고 냄새. 이건 미경 씨도 처음엔 자기가 예민한 건 줄 알았다고 해요. 어떤 날은 퇴근한 남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났어요. 진한 건 아니었어요. 아주 희미하게. 근데 분명히 자신이 쓰는 향이 아니었고 남편이 원래 향수를 쓰는 사람도 아니었거든요. 어디서 나는 향기예요? 하고 물었더니 준호 씨는 거래처 여직원이 향수를 많이 뿌렸나 봐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어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미경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냥 그러려니 했어요.
사람이 오래 함께 살다 보면 믿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의심보다 믿음이 편하고 확인보다 그냥 넘기는 게 덜 힘들죠.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함께 쌓아온 시간을 지키고 싶은 마음인 거죠. 그 마음이 결국 눈을 가린 거였지만요. 재킷 주머니의 그 종이는 지나쳤던 모든 순간들에 갑자기 이름을 붙여주는 것 같았어요.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한꺼번에 자리를 잡는 것처럼, 설명할 수 없던 것들이 일제히 설명되는 것처럼. 미경 씨는 그날 오후 그 감각을 처음 느꼈다고 해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 그날 저녁 미경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종이를 다시 접어서 재킷 주머니에 넣어두었어요. 마치 처음부터 본 적 없는 것처럼. 손빨래를 끝내고 저녁을 차렸어요. 된장찌개와 제육볶음. 평소랑 똑같이요. 준호 씨가 들어왔을 때도 그냥 어서 와요 했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표정이 굳지 않도록. 그냥 오늘 하루가 평범한 날인 것처럼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23년이에요. 23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작은 종이 한 장으로 다 뒤집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오해일 수도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서 받은 메모일 수도 있고 오래된 거일 수도 있고. 미경 씨는 스스로 이유를 만들었어요. 나쁜 쪽으로 생각하지 말자고. 확인도 안 된 걸로 사람을 몰아붙이는 건 아니라고. 어쩌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거라고. 그렇게 며칠을 보냈어요. 그냥 넘기려 했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넘어가지지가 않았던 거예요. 밥을 먹다가도 그 종이에 글씨가 떠올랐어요. 다음엔 그쪽으로 갈게. 기다려줘. 손으로 눌러 쓴 그 획들이 눈을 감아도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주방에 서 있다가도 잠자리에 들었다가도 그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 글씨를 쓴 사람이 남편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그쪽으로 자꾸 기울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어요. 준호 씨가 또 늦게 들어왔어요. 11시가 넘었는데 술 냄새는 별로 안 났어요. 깔끔하게 씻고 온 것 같았죠. 그 깔끔함이 오히려 이상했어요. 미경 씨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옆에서 코를 고는 남편을 바라보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다고 해요. 23년을 옆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얼굴은 잘 알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 마음속엔 내가 모르는 게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오는 차가운 기운 같았어요. 서서히 천천히 그냥 넘기려 했어요. 정말로요. 그게 더 편했거든요.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런데 미경 씨는 그날 밤 결심을 바꾸게 되었어요. 넘기면 안 된다고. 모르는 척 살다 죽을 순 없다고. 23년을 같이 살았으면 적어도 진실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한다고. 그 결심은 조용했어요. 소리도 없고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마음속에서 뭔가 딸깍 하고 잠기는 소리가 났다고 해요. 자물쇠가 잠기는 것처럼. 결심을 하고 나니 미경 씨는 오히려 차분해졌어요.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던 것 같아요. 울고불고 따져봤자 남편은 발뺌할 거고 미경 씨만 지칠 거라는 걸. 그러니까 먼저 알아야 한다고. 확실하게 알아야 한다고. 그 메모를 다시 꺼냈어요. 재킷은 여전히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미경 씨는 조심스럽게 주머니에 손을 넣어 그 종이를 다시 꺼냈죠. 그리고 이번엔 천천히 아주 꼼꼼하게 들여다봤어요. 종이는 작은 수첩에서 뜯어낸 것 같았어요. 가로로 반 접혀 있었고 연필이 아니라 파란 볼펜으로 쓰여 있었어요. 글씨는 남편의 것이 맞았어요. 기울어지는 방식, 자음을 눌러 쓰는 습관. 23년을 같이 살면 필체는 외우게 되거든요. 날짜가 있었어요. 그해 9월 14일. 2달 전이었어요. 장소는 읽기가 어려웠어요. 2글자만 겨우 보였는데 동네 이름 같지가 않았어요. 지역명 같기도 하고 건물 이름 같기도 하고. 그리고 그 이름. 한 줄 위에 적힌 이름. 성은 없이 이름 2글자만 적혀 있었어요. 미경 씨가 처음 보는 이름이었죠. 미경 씨는 그 종이를 핸드폰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접어서 제자리에 넣어두었어요.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자신이 이종희를 봤다는 걸 절대 들키면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미경 씨는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집안 곳곳을 조용히 살폈어요. 남편 서랍, 지갑 속, 코트 주머니. 뭔가 더 있을 것 같았거든요. 처음엔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너무 깔끔했죠. 오히려 그 깔끔함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원래 준호 씨 서랍은 항상 뭔가 잡다한 게 들어 있었거든요. 영수증 조각, 명함, 껌, 포장지 같은 것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서랍이 너무 정돈되어 있었어요. 지우고 있던 거겠죠. 흔적들을. 그러다 며칠 후 화장대 및 서랍에서 한 가지를 더 발견했어요. 작은 선불 유심칩이었어요. 알록달록한 포장도 아니고 그냥 투명 비닐에 담긴 채로 접힌 양말 사이에 끼워져 있었어요. 미경 씨는 그걸 손에 들고 한동안 바라봤어요. 두 번째 폰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대놓고 증거라고 할 순 없어도 이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했어요. 미경 씨는 그 유심도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리에 넣었어요. 이 사람이 숨기고 있구나. 그 확신이 생기던 순간 이상하게도 슬프기보다 오히려 머리가 맑아지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감정을 나중으로 미뤄두기로 한 거죠.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니까. 진실을 알게 되는 건 언제나 예상보다 더 아픈 법이에요. 미경 씨가 그 유심을 발견하고 나서 며칠 뒤 준호 씨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 잠깐 핸드폰이 화장대에 올려져 있었어요. 평소엔 항상 손에 쥐고 다니는 사람인데 그날따라 두고 들어간 거예요. 미경 씨는 잠깐 망설였어요. 이걸 보면 돌이킬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모르는 채로 사는 것과 알고 나서 사는 것은 완전히 다른 삶이니까요. 알게 되면 다신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걸 미경 씨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손이 움직였어요. 화면을 눌렀는데 잠금이 걸려 있었어요. 그냥 포기할 뻔했는데 문득 머릿속에 숫자 하나가 떠올랐어요. 준호 씨가 예전에 쓰던 은행 비밀번호였어요. 차 번호를 딴 숫자였는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이 사람은 숫자를 바꾸지 않는 스타일이었거든요. 눌러봤어요. 잠금이 풀렸습니다. 그 순간 미경 씨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고 해요. 풀릴 줄 몰랐으니까. 열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면서도 두드렸던 문이 진짜로 열려버린 거잖아요. 메시지함을 열었어요. 카카오톡이 아니라 일반 문자였어요. 거기에 저장 안 된 번호 하나와 수십 개의 문자들이 있었어요. 제일 최근 것부터 읽었어요. 오늘 정말 좋았어요. 다음 주는 언제 시간 돼요? 보고 싶어요. 그리고 남편의 답장들. 나도. 화요일 봐. 잘 자. 짧고 간결한 문장들이었지만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아팠어요. 흥분하거나 설레는 것도 아니고 마치 오래된 싸이처럼 자연스러운 그 말투가 새로 시작한 관계가 아니라는 뜻이었으니까요. 이미 일상이 된 관계라는 뜻이니까요. 미경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샤워 소리가 아직 들리고 있었어요. 눈물이 나왔어요. 소리 없이. 그냥 뺨 위로 조용히 흘렀어요. 훌쩍이지도 않고 흐느끼지도 않고 그냥 물처럼 흘렀어요. 23년이 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3년을 살아온 이 집이, 이 식탁이, 이 침대가 다 뭔가 싶었어요. 울고 나서 미경 씨는 핸드폰을 다시 제자리에 올려두었어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리고 화장실 문 너머 샤워 소리를 들으면서 조용히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미경 씨는 그날 밤 결심한 것들을 이튿날 아침 조용히 실행으로 옮기기 시작했어요.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짐을 싸서 나가버리는 식의 선택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렇게 해봤자 상대가 빠져나갈 구멍만 생기고 결국 자신만 지치는 싸움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미경 씨는 23년을 살면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준호 씨는 몰아붙이면 더 단단하게 다치는 스타일이었어요. 증거 없이 따지면 오리발을 내밀 것이고 감정적으로 울부짖으면 당신이 예민한 거야로 끝낼 사람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움직이기로 한 거예요. 먼저 통장을 확인했어요. 공동명의 통장은 2개였어요.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 생활비는 별 이상이 없었는데 비상금 통장이 이상했어요. 잔액이 원래 있어야 할 것보다 훨씬 적었어요. 따로 큰돈 쓸 일이 없었던 기간인데 돈이 꽤 많이 빠져나가 있었죠. 미경 씨는 통장 내역을 출력해서 날짜별로 천천히 확인했어요.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불규칙한 간격으로 현금 인출이 반복되어 있었어요. ATM 출금이었는데 장소를 보니 집 근처가 아닌 곳이 많았어요. 미경 씨가 잘 모르는 지역 이름들이 찍혀 있었죠. 그 사람을 만나러 갔다가 뽑은 돈이겠구나. 기록이 오래되어 있었어요. 거의 1년 가까이 된 것도 있었어요. 1년이에요. 1년 동안 이 일이 있었던 거예요. 미경 씨는 그 출력 용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혼자 쌓아가는 서류들이었어요. 아무도 모르는 폴더를 만드는 것처럼 조용히 하나씩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엔 인터넷을 열었어요.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 방법이라고 검색했어요. 처음 해보는 검색이었어요. 화면 앞에서 손이 조금 떨렸어요. 이런 걸 검색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결과들이 쭉 나왔어요.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의 종류,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의 한계, 이혼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란 무엇인가? 미경 씨는 꼼꼼히 읽었어요. 처음엔 이해가 안 되는 것도 많았지만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에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날 하루 종일 미경 씨는 혼자서 공부를 했어요.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도 미경 씨는 아무 표정 없이 저녁을 내왔어요. 밥 차렸어요. 응. 2마디가 전부였어요. 늘 그랬던 것처럼. 하지만 그 식탁 아래 미경 씨의 무릎 위에는 오늘 하루 출력하고 메모하고 정리한 서류들이 가방 안에 들어 있었어요. 미경 씨가 그 이름을 처음 제대로 알게 된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방법을 통해서였어요. 남편 핸드폰에서 봤던 그 저장 안 된 번호. 미경 씨는 그 번호를 메모해뒀었는데요. 번호를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봤어요. 직접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같은 번호가 어느 부동산 카페 게시글에 연락처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 게시글에 이름이 있었어요. 박수진이라는 이름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 이름을 화면으로 보는 순간 가슴 어딘가가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다고 해요. 이름이 생기면 사람이 생기니까요. 그냥 추측이 아니라 실제 존재가 되는 거니까요. 더 찾아봤어요. 같은 이름의 SNS가 있었는데 비공개였어요. 프로필 사진만 볼 수 있었는데 미경 씨보다 아마 10년은 어린 것 같은 여성이었어요. 사진 한 장으로 다 알 순 없지만 어딘가 세련된 느낌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 사진을 오래 바라봤어요. 이 사람이구나. 남편이 기다려줘라고 메모를 썼던 상대가. 이 사람이구나. 복잡한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왔어요. 화가 나면서도 이상하게 허탈했어요. 특별히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남편이 왜 이 사람에게 갔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그 질문은 결국 답이 없는 질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미경 씨는 그 번호로 전화를 걸고 싶은 충동을 눌렀어요. 당장 따지고 싶었겠죠. 당신이 뭔데 하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랬다간 상대도 준호 씨도 경계를 높일 테고 미경 씨가 알고 있다는 걸 들켜버리는 거니까요. 지금은 조용히 모아야 할 때였어요. 미경 씨는 그 부동산 카페 게시글을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이름, 번호, 게시 날짜까지 다 포함된 화면이었어요. 그리고 SNS 프로필 사진도 저장했어요. 그날 이후로 미경 씨는 틈날 때마다 그 이름을 추적했어요. 대단한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냥 인터넷 검색, 카페 게시글, 그 이름이 언급된 댓글 흔적들. 퍼즐 조각처럼 하나씩 모으는 작업이었어요. 조금씩 조금씩. 박수진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윤곽이 잡혀가기 시작했어요. 나이, 대략적인 직업, 활동 지역. 완전히 알 순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는 그 모든 걸 혼자서 했어요.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고 아무한테도 들키지 않고 그냥 낮에 혼자 집에 앉아서 커피 한 잔 끓여놓고 화면을 들여다보면서요. 그 고독함이 얼마나 컸을지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무거워요. 미경 씨가 통장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들여다본 건 그로부터 며칠 뒤였어요. 이번엔 더 오래된 내역까지 뽑아봤어요. 은행 앱에서 최대한 조회할 수 있는 기간까지 거슬러 올라갔어요. 그러다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매달 고정적으로 빠져나가는 금액이 하나 있었어요. 25만 원씩. 날짜도 거의 비슷했어요. 매달 15일 전후로요. 그게 1년 반 가까이 이어져 있었어요. 보험료나 정기 적금 같은 건 미경 씨가 다 알고 있었어요. 그 항목들 말고 이건 처음 보는 이체였어요. 수취인 이름이 이니셜로만 표기되어 있었고 미경 씨는 그게 누구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직접 은행에 갔어요. 창구 직원에게 이 이체 내역에 대해 더 자세히 알 수 있냐고 물었더니 수취인 전체 이름 정도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어요. 확인해보니 앞글자만 봐도 그 이름이었어요. 박수진. 미경 씨는 그 자리에서 얼굴색이 변하는 걸 억지로 참았다고 해요. 창구 직원 앞에서 무너지고 싶지 않았던 거죠. 이제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어요. 돈이 오가고 있었어요. 정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집에 돌아와서 미경 씨는 계산을 해봤어요. 1년 반이면 18달. 25만 원씩이면 450만 원. 여기에 현금 인출 내역까지 더하면 그 이상이었어요. 도대체 어떤 관계이기에 이렇게까지 해왔던 걸까? 미경 씨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 자신은 장을 볼 때도 1,000원을 아끼고 외식 한 번 하는 것도 눈치 보면서 살았는데 그 사이 이 사람은 이렇게 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났어요. 이번엔 슬픔보다 화가 먼저 왔어요. 뜨겁고 단단한 화. 그 감정을 미경 씨는 억누르지 않았어요. 대신 방향을 바꿨어요. 이 화를 울음으로 쓸 게 아니라 움직이는 힘으로 쓰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미경 씨는 이혼 전문 변호사를 검색했어요. 그냥 알아보기만 하려고요. 아직 결심을 굳힌 건 아니었지만 선택지가 뭔지는 알아야 할 것 같았거든요. 검색 결과에서 이름이 여러 번 보이는 여성 변호사 한 분을 찾았어요. 후기들도 꼼꼼히 읽었어요.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꽤 잘 처리해 주신다는 내용들이 많았어요. 미경 씨는 그 변호사 사무실 전화번호를 핸드폰 메모에 저장해 두었어요. 그 연락처 하나가 미경 씨에게는 그날의 제일 큰 결심이었을 거예요. 혼자 버티는데도 한계가 있는 법이에요. 미경 씨가 이 모든 걸 혼자 감당한 지 거의 한 달이 됐을 무렵 더 이상 혼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 말하지 않으면 터져버릴 것 같았거든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걸 생각하는 것 자체가 서러웠어요. 20년 넘게 살면서 진짜 속 얘기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손에 꼽는다는 게 결국 오경희 씨에게 연락했어요. 대학 때부터 알고 지낸 친구였어요. 결혼 이후에도 연락을 이어온 오랜 사이였죠. 경희 씨는 입이 무겁고 판단을 함부로 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미경 씨가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조용한 자리를 골라서요. 커피를 시켜놓고 미경 씨는 한참 머뭇거렸어요.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지 모르겠었거든요. 그리고 막상 말을 꺼내면 이 일이 더 현실이 되어버릴 것 같은 두려움도 있었어요. 경희야. 그 한마디를 꺼내는 순간 눈물이 먼저 나왔어요. 억지로 참았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어요. 경희 씨는 아무 말 하지 않고 기다려줬어요. 재촉하지 않고 물티슈를 먼저 내밀면서 미경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얘기했어요. 재킷 주머니의 메모부터 통장 내역, 핸드폰에서 본 문자들, 박수진이라는 이름까지. 한 달 동안 혼자 알고 있던 걸 다 쏟아냈어요. 경희 씨는 끝까지 들었어요. 중간에 어머도 없고 진짜로 도 없었어요. 그냥 들었어요. 다 말하고 나서 미경 씨가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물었을 때 경희 씨가 조용히 말했어요. 미경아, 너 이미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있잖아. 그냥 나한테 확인받고 싶었던 거지.
그 말이 맞았어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또 눈물이 났지만 이번엔 조금 다른 눈물이었어요. 뭔가 풀리는 것 같은 눈물이었어요. 경희 씨는 그 자리에서 실질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탐정사무소 이야기였어요. 경희 씨 지인 중에 이혼 소송을 거쳐서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이 사설 탐정을 통해 결정적인 증거를 얻었다고 했어요. 법적으로 효력 있는 방식으로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미 혼자 검색하면서 탐정 얘기를 봤었거든요. 경희 씨 입으로 직접 들으니 그 선택이 좀 더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날 두 사람은 커피를 2잔씩 마셨어요. 별말 없이 그냥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 시간이 미경 씨한테는 굉장히 큰 위로가 됐다고 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요. 탐정 사무소에 처음 연락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미경 씨도 며칠을 망설였다고 해요. 전화를 걸었다가 끊고 또 걸었다가 끊고 남의 뒤를 캔다는 게 왠지 창피한 것 같고 이걸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 같기도 해서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했어요. 상담을 먼저 해보기로 했어요. 사무소는 소문난 곳을 찾지 않고 변호사 사이트 등에서 연결되어 있는 신뢰도 있는 곳을 골랐어요. 비용 얘기도 듣고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는지도 들었어요. 담당자는 친절하게 설명해 줬어요. 법적으로 유효한 증거란 어떤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수집하는지, 의뢰인이 직접 수집한 것과 전문가가 수집한 것의 차이가 어떤지. 미경 씨는 메모를 해가면서 들었어요. 그리고 의뢰를 결정했어요. 준호 씨의 차 번호, 자주 다니는 시간대, 박수진의 이름과 번호, 그리고 통장 내역 일부를 자료로 제출했어요. 탐정 쪽에서는 그걸 바탕으로 동선을 파악하고 필요한 장면을 담겠다고 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제일 힘들었어요. 미경 씨는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척 생활했어요. 밥을 하고 장을 보고 남편이 오면 인사하고. 그게 이중생활이나 다름없었지만 지금 참는 것이 나중을 위한 거라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 주가 조금 넘었을 때 탐정 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확인이 됐다고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알고 있던 사실이었는데도 막상 타인의 입으로 확인됐습니다 라는 말을 듣는 건 또 달랐어요. 더 실제가 되는 느낌이랄까요? 보고서를 받았어요. 사진과 날짜, 장소가 기록된 서류였어요. 함께 있는 장면들, 식당에서의 사진, 그리고 차에서 함께 내리는 장면까지. 법적 효력을 갖추기 위한 방식으로 촬영된 사진들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 사진들을 한 장씩 봤어요. 오래 보지 않았어요. 볼 필요가 없었어요. 있구나 하고 확인하는 것으로 충분했으니까요. 더 오래 보면 감정이 흔들릴 것 같았어요. 그 서류를 봉투에 넣어서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어요. 이제 필요한 게 생겼어요. 다음 단계는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받고 나서 미경 씨가 처음으로 한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냥 하루를 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핸드폰도 내려놓고 그냥 창밖을 보면서요. 초겨울 햇살이 거실 마루 위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상하게도 울고 싶지 않았어요. 그 사진들을 봤을 때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히려 머리가 더 또렷해지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안개 속에 서 있다가 바람이 불어서 안개가 걷히는 것처럼요. 이제 진짜 알게 된 거니까요. 더 이상 추측이 아니니까요. 흔들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 서류 봉투를 다시 꺼내다가 한 장의 사진이 미경 씨 손에서 멈췄어요. 두 사람이 식당에서 나오는 사진이었어요. 준호 씨가 박수진 씨의 등에 손을 얹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사진 속 준호 씨의 얼굴 표정이 미경 씨를 멈추게 했어요. 웃고 있었어요. 집에서는 오래전부터 볼 수 없었던 표정으로요. 편안하고 가볍고 그냥 즐거운 표정이요. 미경 씨와 함께 있을 때의 표정이 아니었어요. 그 표정 하나가 모든 서류보다 더 아팠어요. 불륜을 증명하는 사진이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게, 어딘가에서는 이렇게 웃고 있었다는 게,
미경 씨는 그 사진을 서류 봉투 안에 다시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요. 나는 언제 마지막으로 저렇게 웃었지? 남편 옆에서가 아니라도 그냥 편하게 웃어본 게 언제였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아니면 그보다 더 전? 그 물음이 의외로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슬픔보다 그게 더 오래 남았어요. 아픔이 중심이 아니라 내 삶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든 날이었어요. 남편이 어떻게 했느냐가 아니라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질문이 미경 씨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튿날 아침 미경 씨는 변호사 사무소에 전화를 걸었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상담 예약을 하고 싶어요. 그 한 문장이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변호사 사무소는 시내 중심가의 조용한 건물에 있었어요. 미경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서 로비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긴장이 됐어요. 이런 곳은 처음 와봤으니까요. 법이라는 세계가 낯설고 뭔가 무거운 문을 두드리는 것 같아서요. 담당 변호사는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단정하고 차분한 인상이었는데 미경 씨를 보자마자 먼저 앉으라고 하면서 물 한 잔을 내주었어요. 작은 배려가 긴장을 조금 풀어줬어요. 미경 씨는 가져온 서류들을 꺼냈어요. 탐정 보고서, 통장 내역, 핸드폰으로 찍어둔 메모 사진, 이체 내역 출력본. 꽤 두툼하게 쌓였어요. 변호사는 말없이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그러다 통장 내역을 보면서 잠깐 눈썹을 올렸어요. 이 이체 내역 기간이 꽤 되네요. 예. 1년 반 가까이 됐더라고요. 수취인이 같은 사람이고요? 네. 박수진이라는 이름이에요. 변호사가 잠깐 메모를 했어요. 배우자분이 현재 직장이 있으신 거죠? 재산 파악은 어느 정도 되시나요? 미경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차분히 얘기했어요. 부동산은 공동명의 아파트 하나, 남편 명의의 차량, 퇴직금 예상 액수, 주식 계좌가 있다는 것 정도였어요. 변호사는 꼼꼼히 받아 적었어요. 재산 분할 청구를 포함한 이혼 소송이 가능해요. 이 증거들이라면 유책 배우자로 인정받기에 충분한 수준이고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어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제 정말로 이게 되는구나 하는 실감이 왔어요. 준비가 되셨으면 진행할 수 있어요. 물론 신중하게 결정하셔도 되고요. 저는 이미 결정했어요. 그 말이 생각보다 담담하게 나왔어요. 미경 씨 스스로도 놀랐다고 해요. 이 말을 언제 꺼낼 수 있을지 몰랐는데 막상 꺼내고 나니 후련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다음 단계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사무소를 나와서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미경 씨 발걸음이 올 때보다 조금 가벼웠어요. 앞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가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직 힘든 일들이 남아 있었지만 그 힘든 것들에 이제 이름이 생겼어요. 이름이 생기면 두려움이 조금 줄어들거든요. 소송을 준비하면서도 미경 씨의 일상은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하게 흘러갔어요. 남편은 그 사이에도 출근하고 저녁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고 잠들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요. 미경 씨가 무얼 알고 있는지, 무얼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로. 그 기간이 미경 씨에게 참 묘했다고 해요. 사람은 함께 밥을 먹으면서도 이렇게 완전히 다른 세계에 있을 수 있구나 하는 게 이상하게 실감이 됐다고요. 어느 저녁 준호 씨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으면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별 표정 없이요. 미경 씨는 그 옆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거울에 비친 남편 얼굴을 슬쩍 봤어요. 23년을 함께 살아온 얼굴이에요. 젊었을 때 처음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어도 묵묵히 일하는 사람이었고 크게 잘해주는 것도 없지만 크게 나쁜 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이 이랬구나. 미경 씨는 설거지를 하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분노나 슬픔이 아니라 그냥 그 사실 자체가 마음에 스쳤어요. 조용하게요. 한 가지 미경 씨가 이 시기에 가장 힘들었던 건 연기였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것. 남편이 오늘 뭐 했어?
하고 물으면 그냥 있었지요 하고 대답하는 것. 실제로는 그날 변호사와 서류를 검토했으면서요. 그 간극이 클수록 미경 씨는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흔들리면 안 된다고. 준비가 다 될 때까지는 이 얼굴을 봐도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고. 그래도 어떤 날은 문득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랬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더 잘했더라면 달랐을까? 그 질문들은 답이 없어요. 미경 씨도 그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도 인간인지라 그 질문들이 불쑥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경 씨는 스스로를 다잡았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다. 잘못은 저 사람이 한 거다. 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저 사람이 선택을 잘못한 거다. 그 말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이 그 시절 미경 씨가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안이었어요. 미경 씨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생긴 건 변호사와 두 번째 만남을 준비하던 즈음이었어요. 탐정 쪽에서 추가 정보가 들어왔거든요. 처음에 의뢰했던 것 이상으로요. 탐정이 박수진 씨 동선을 파악하면서 우연히 알게 된 사실이 있었어요. 박수진 씨가 준호 씨한테 여러 차례 전화를 시도했는데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사람 사이의 연락 패턴을 보면 준호 씨가 연락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박수진 씨가 연락을 애타게 시도하는 쪽에 가까웠다는 거였어요. 거기에 더해 박수진 씨가 대여한 오피스텔 보증금 출처가 준호 씨 명의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는 정황도 있었어요. 미경 씨는 그 얘기를 듣고 잠깐 말이 없었어요. 단순한 불륜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 관계에서 준호 씨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박수진 씨도 어떤 방식으로든 이용당하고 있을 수 있겠다는 거요. 변호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했어요. 변호사 역시 흥미롭게 봤어요. 재정적으로 상대 여성을 관리하고 있다면 이건 단순한 외도 이상의 문제일 수 있어요 라고 했어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박수진 씨에 대한 감정이 묘하게 달라졌어요. 여전히 분노는 있었어요. 하지만 온전히 적으로만 볼 수 없는 부분이 생겨난 거죠. 이 여자도 이 상황의 피해자일 수 있다는 게. 물론 그렇다고 미경 씨가 그 여자를 용서한 건 아니에요. 이 관계를 이어온 데는 두 사람 다 책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무조건 박수진 씨를 원망하는 게 어쩐지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잘못의 핵심은 남편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이후 탐정이 조금 더 깊이 파고들면서 놀라운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박수진 씨 명의로 굴리고 있는 자금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 그리고 그 자금의 일부가 원래 미경 씨 모르게 빠져나간 돈들과 맞닿아 있다는 것. 미경 씨는 그날 저녁 혼자 앉아서 메모를 했어요. 빠진 돈들, 이체 내역, 오피스텔 보증금. 이어지는 선들을 종이 위에 그려봤어요. 선들이 한 곳으로 모여들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에서 제가 가장 놀라웠던 부분이 바로 여기예요. 미경 씨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할 때는 단순히 이혼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남편의 외도를 증명하고 위자료와 재산 분할을 받아내는 것. 그게 목표였어요. 그런데 파고들수록 이 사람이 그냥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는 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는 박수진 씨와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 여자 명의로 일정한 돈을 모아두고 있었어요. 세무신고가 안 된 현금 흐름이었어요. 회사에서 나오는 성과급이나 용돈 같은 걸 정식 계좌가 아닌 방식으로 이동시켜서요. 이걸 세무사에게 보여줬더니 이건 단순한 생활비가 아니라 고의적인 자산 은닉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잠깐 멍해졌어요. 23년을 함께 살면서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움직이고 있었다는 게.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말 없는 사람이었는데 집안에서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그리고 박수진 씨 얘기를 더 들어보니 그 여자도 사실 이 상황의 전모를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준호 씨가 결혼한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준호 씨가 그쪽 사정도 잘 모르게 관리를 했던 거죠. 그 여자도 어떻게 보면 이용당한 쪽이었어요.
완전한 피해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자기가 어떤 판이 어디쯤 있는지는 몰랐던 거예요. 미경 씨는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또 한 번 생각이 복잡해졌어요. 분노의 방향이 달라졌거든요. 박수진 씨에 대한 분노가 줄어든 게 아니에요. 다만 그 분노가 지금까지보다 훨씬 더 크고 명확하게 한 사람을 향하게 됐어요. 최준호. 23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속마음을 드러낸 적 없던 그 사람. 미경 씨는 그날 이후 이 싸움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숨겨진 재산을 되찾고 이 사람이 해온 것들을 낱낱이 드러내는 것. 그게 미경 씨가 이 싸움에서 진짜 해야 할 일이었어요. 어느 날 미경 씨 앞으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박수진 씨였어요. 어떻게 연락처를 알았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탐정 조사가 양방향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박수진 씨 쪽에도 무언가 감지된 것 같았어요. 그 여자도 뭔가 느끼고 있었던 거겠죠. 문자였어요. 짧은 문자. 한번 만나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미경 씨는 그 문자를 보고 한참 생각했어요. 만나야 할까? 만나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감정적으로 터져버리는 건 아닐까? 이게 함정은 아닐까? 변호사에게 먼저 물었어요. 변호사는 만나도 되지만 녹음을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떤 합의도 그 자리에서 하지 말라고요. 미경 씨는 만나기로 했어요. 조용한 카페에서였어요. 박수진 씨는 생각보다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특별히 화려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초라하지도 않은 그냥 어딘가 지쳐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두 사람은 잠깐 서로를 바라봤어요. 할 말도 많고 하기 싫은 말도 많은 그런 시간이었겠죠. 박수진 씨가 먼저 말했어요. 저도 몰랐어요. 많은 것들을. 그 말이 미경 씨한테 어떻게 들렸을까요? 변명처럼 들렸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말하는 표정이 변명하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그냥 지친 얼굴이었어요. 박수진 씨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얘기했어요. 준호 씨가 처음에는 이혼을 앞두고 있다고 했다는 것, 나중엔 그냥 같이 살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는 것, 그 말을 믿었다는 것, 그리고 자기 명의로 이루어진 돈의 흐름에 대해서는 자신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 미경 씨는 듣기만 했어요. 판단하지 않고요. 대화가 끝나고 카페를 나서면서 미경 씨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어요. 이 여자를 용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도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건 알아요. 하지만 이 여자를 제일 큰 적으로 둘 필요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최준호. 그게 이 모든 일의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중심을 향해 미경 씨는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박수진 씨와의 만남이 있은 후 미경 씨 마음속에서 감정이 한번 크게 출렁였어요. 그 여자도 나름대로 힘들었겠다는 생각. 속은 부분도 있었겠다는 생각. 어쩌면 이 사람도 이 상황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겠다는 생각. 그러면서 잠깐 그냥 다 내려놓고 싶다는 감정이 올라왔어요. 싸우는 것도 지치고 증거를 모으는 것도 지치고 남편 앞에서 모르는 척하는 것도 지치고 그냥 조용히 끝내버리면 어떨까? 위자료고 재산이고 다 포기하고 그냥 이혼만 하고 나가면 어떨까? 그 생각이 잠깐 스쳤어요. 하지만 오래가지 않았어요. 미경 씨가 스스로를 다잡은 건 아주 단순한 계산 때문이었어요. 23년이에요. 23년 동안 미경 씨는 이 가정을 위해 쓴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키웠고 밥을 했고 남편이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집안을 지켰어요. 전업주부로 살면서 자기 커리어도 포기했어요. 그 시간들이 아무 가치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시간들 뒤에 숨겨진 돈들. 가정의 공동자금을 빼돌려서 딴 여자를 위해 쓴 돈들. 그걸 그냥 넘어가는 건 참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는 거예요. 미경 씨는 그 생각을 정리하고 나서 다시 단단해졌어요. 용서는 안 해요. 잊지도 않을 거예요. 하지만 감정에 끌려서 행동하지도 않을 거예요. 이건 감정의 싸움이 아니라 내 삶을 되찾는 싸움이니까요. 변호사에게 연락했어요. 재산 분할 관련해서 더 깊이 파고들자고요. 숨겨진 자산을 최대한 추적해서 청구하자고요. 그리고 세무사에게도 연락했어요.
준호 씨의 자산 흐름을 정식으로 검토해달라고요. 미경 씨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두 갈래 전선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혼 소송과 재산 추적. 두 개를 동시에요. 한편으로는 무서웠어요. 이 사람이 알아채면 어떡하나. 방해를 하면 어떡하나. 재산을 더 빨리 빼돌리면 어떡하나. 하지만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움직였어요. 조용히 그러나 멈추지 않고. 세무사 선생님과의 첫 만남은 미경 씨한테 꽤 충격적이었어요. 미경 씨는 남편이 직장인이라 세금이나 재정 관련 문제가 복잡할 거라고는 생각 안 했거든요. 직장인은 원천 징수로 다 처리되는 거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세무사 선생님이 미경 씨가 가져간 통장 내역과 이체 흔적들을 보면서 설명을 해줬어요. 준호 씨는 본업 외에 부수입이 있었어요. 작은 규모이긴 했지만 지인 업체 자문 역할 같은 걸 하면서 불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수입들이 정식 신고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금액이 크지 않아서 모를 거라고 생각했는지 아니면 원래부터 신경을 안 썼는지. 게다가 박수진 씨 명의로 넣어둔 자금의 일부가 그 미신고 수입과 연결되어 있었어요. 세무사 선생님 말로는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의도적인 누락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했어요. 국세청에 신고하면 조사가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이라고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처음엔 망설였어요. 고발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이 있잖아요. 23년을 함께 산 사람을 세무당국에 신고한다는 게 그게 지나친 건 아닌가? 그냥 이혼만 해도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세무사 선생님이 덧붙인 말이 미경 씨를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이 자금 흐름이 정리가 안 되면 이혼 소송에서 재산 분할을 받아도 나중에 다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상대방이 숨겨둔 자산을 제대로 파악해야 분할도 제대로 받는 거거든요. 그 말이 맞았어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실질의 문제였어요. 미경 씨는 세무사 선생님께 정식으로 자문을 요청했어요. 국세청 신고 절차와 방식을 알려달라고요. 그리고 변호사와도 이 내용을 공유해서 소송 준비와 세무 신고를 함께 연결하기로 했어요. 두 갈래였던 전선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고 있었어요. 모든 준비가 거의 다 갖춰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세무사 미팅은 첫 번째보다 훨씬 구체적이었어요. 미경 씨가 추가로 준비해간 자료들이 있었거든요. 탐정 보고서에서 확인된 오피스텔 보증금 출처 자료, 그리고 미경 씨가 직접 인터넷 등기로 뽑아본 부동산 등기 내역들이었어요. 세무사 선생님이 그 자료들을 꼼꼼히 검토하면서 한 가지를 더 짚어줬어요. 준호 씨 명의의 부동산이 하나 더 있었어요. 미경 씨가 전혀 몰랐던 거였어요. 결혼 전에 취득한 단독명의 토지 하나가 있었는데 미경 씨는 그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어요. 준호 씨가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거 있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처음 보는 거예요. 세무사 선생님이 잠깐 말을 멈췄어요. 그 침묵이 뭔가를 말해줬어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뭔가를 숨겨온 거구나. 외도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결혼관계 안에서 재산을 감추고 공동의 자금을 사적으로 써온 사람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오히려 담담했어요. 이미 충격을 많이 받아서 더 이상 충격이 없는 건지 아니면 이미 마음의 준비가 다 된 건지. 세무사 선생님은 이 토지 내역까지 포함해서 재산 목록을 정리해 주기로 했어요. 변호사 측에서 소송 재산 분할 청구를 위해 필요한 형식으로요. 이 정도면 법원에서 재산 분할 비율이 상당히 유리하게 나올 거예요. 기여도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어요. 그 말이 미경 씨한테는 굉장히 큰 말이었어요. 23년 동안 집안에서 일해온 것들이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게 돈만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누군가 확인해준다는 느낌. 그게 이상하게 뭉클했어요. 세무사 사무소를 나와서 미경 씨는 잠깐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어요. 찬바람이 불었는데 그게 오히려 정신을 들게 해줬어요. 이제 거의 다 됐구나. 한 가지만 남았어요. 소송 서류를 제출하는 것. 그 버튼만 누르면 됐어요. 모든 서류가 완성됐을 때
미경 씨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그 서류들을 앞에 펼쳐두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이혼 소송 청구서, 위자료 청구 내역, 재산 분할 목록, 세무자문 보고서, 탐정 보고서, 통장 내역. 혼자서 몇 달을 모아온 것들이 탁자 위에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변호사가 말했어요. 이 정도 준비가 된 경우는 솔직히 많지 않아요. 보통은 감정적으로 결정을 먼저 하고 서류를 나중에 모으거든요. 이렇게 차근차근 준비하신 분은 드물어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칭찬이지만 그게 칭찬으로만 들리지는 않았거든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여전히 마음 어딘가에 얹혀 있으니까요. 이거 제출하면 남편 쪽에 바로 통보가 가죠? 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돼요. 그 이후에 남편이 어떻게 나올 것 같으세요? 변호사는 잠깐 생각하다 답했어요. 처음엔 회유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요. 협의 이혼으로 조용히 끝내려고 하거나 아니면 재산 분할 협상을 먼저 제안할 거예요. 그쪽에서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에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할 수 있어요. 미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진행할게요. 간단하게 말했어요. 길게 설명하거나 이유를 댈 필요가 없었어요. 변호사가 확인 서명을 받았어요. 미경 씨는 볼펜을 들고 한 박자 멈췄다가 서명을 했어요. 그 서명을 하는 순간이 어땠냐고 나중에 물었더니 미경 씨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상하게 손이 안 떨렸어요. 처음 변호사 사무소에 왔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는데 그날은 그냥 차분했어요. 이미 결심이 다 된 사람은 손이 안 떨리나 봐요. 그 말이 참 오래 남더라고요. 준비된 사람의 손은 떨리지 않는다. 미경 씨는 그날 오후 집에 돌아와서 조용히 밥을 차렸어요. 남편은 저녁에 또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거든요. 미경 씨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창밖에 가로등이 켜지는 걸 보면서요. 다음 날부터 세상이 달라질 것을 알면서도 그날 저녁만큼은 조용히 있었어요. 소송 서류가 법원에 접수되기로 한 날의 전날 밤이었어요. 미경 씨는 늦게까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걱정이 밀려오는 건 아니었어요. 불안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이상하게 눈이 떠져 있었어요. 준호 씨는 그 옆에서 평소처럼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모른 채로요. 미경 씨는 천장을 바라보면서 여러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도록 내버려뒀어요. 29에 결혼했을 때 기억. 신혼 때 처음 살았던 작은 빌라. 첫 아이를 낳고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오던 날. 아이들이 유치원 다니던 시절. 20년 넘게 함께 보낸 날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어요. 좋은 기억도 있었어요. 물론이죠. 23년이 다 나쁜 것들로만 채워진 건 아니잖아요. 평범한 날들, 큰 탈 없이 흘러간 계절들. 그것도 미경 씨 삶의 일부예요. 그런데 그 기억들이 지금 이 결정을 흔들지는 않았어요.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것과 지금 이 사람이 한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 두 가지는 동시에 사실일 수 있거든요. 하나가 다른 하나를 지우지는 않아요. 새벽 2시쯤 됐을 때 미경 씨는 조용히 일어나서 부엌에 갔어요. 물 한 잔 마시고 창가에 섰어요. 바깥은 고요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가로등만 켜져 있고 가끔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나뭇가지가 흔들렸어요. 미경 씨는 그 풍경을 한참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달라지는 거야. 이 집도, 이 생활도, 이 이름도. 다 달라지겠지. 무서울 것 같았는데 이상하게 그렇지가 않네. 그 생각이 차분하게 마음속을 지나갔어요. 부엌으로 돌아와서 내일 아침 먹을 쌀을 씻어놨어요. 남편 못 가지요. 아직은 그래야 할 것 같아서. 내일 소장이 접수되기 전까지는 그냥 오늘처럼 살기로 했어요. 새벽빛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할 때쯤 미경 씨는 다시 침대로 돌아갔어요. 이번엔 금방 잠이 들었어요. 아주 고요하게요. 소장이 접수된 것은 12월의 어느 평범한 오전이었어요. 미경 씨는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확인 문자로 받았어요. 오늘 접수 완료되었습니다. 딱 5단어였어요. 미경 씨는 그 문자를 받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특별한 감정이 솟구치지는 않았어요.
그냥 됐다. 그 생각 하나였어요. 법원에서 상대방에게 송달이 되기까지는 며칠이 걸렸어요. 그 사이에 미경 씨는 평소처럼 생활했어요. 밥하고 청소하고 장 보고. 준호 씨에게 송달이 된 날은 며칠 뒤였어요. 그날 저녁 준호 씨가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 분위기가 달랐어요. 신발을 벗으면서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거실로 들어와서 미경 씨를 바라봤어요. 말을 하려는 것 같은데 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았어요. 미경 씨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도 부엌에서 하던 일을 계속했어요. 반찬을 꺼내면서 밥 먹을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준호 씨가 한동안 서 있다가 말했어요. 이게 뭐야? 낮고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미경 씨는 그쪽을 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변호사가 설명해 줄 거예요. 저는 더 이상 직접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준호 씨가 소리를 높이려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올라오다가 멈췄어요. 미경 씨가 움직이지 않았거든요. 흔들리지도 않고 반응하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부엌에 서 있었어요. 그 조용함이 무서웠던 것 같아요. 준호 씨는 결국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미경 씨는 그날 저녁 밥을 혼자 먹었어요. 텔레비전도 안 켜고 그냥 조용히요. 밥이 맛있었어요. 이상하게도 그날 밥이 맛있었다고 했어요. 떨리는 마음이 없어서였겠죠. 해야 할 것을 다 했다는 마음이 그랬겠죠. 소장 송달 이후 준호 씨의 반응은 예상했던 것과 다르지 않았어요. 처음 이틀은 말이 없었어요. 그냥 집안에서 미경 씨와 눈도 마주치지 않고 밥도 각자 먹는 식으로 지냈어요. 어색하고 냉랭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죠. 사흘째 되는 날 준호 씨가 말을 걸었어요. 잠깐 얘기 좀 해.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미경 씨도 맞은편 의자에 앉았어요. 준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이게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지금이라도 그냥 조용히 협의로 할 수 없어? 이렇게까지 해야 해? 미경 씨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은 걸 느꼈다고 해요. 반성의 말 한마디도 없다는 것.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는 것. 오히려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묻는다는 것. 조용히 끝내고 싶으면 처음부터 그러면 됐죠. 미경 씨가 짧게 말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가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 다음 날엔 준호 씨가 다른 방식을 썼어요.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내가 잘못했어. 인정해. 그런데 재산까지 이렇게 하는 건 좀 과한 거 아니야. 우리가 오래 같이 살았잖아. 과하다는 말. 오래 같이 살았다는 말. 그 말이 참 역설적이었어요. 오래 같이 살았으면서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 오래 같이 살았다는 걸 이유로 내미는 거잖아요. 미경 씨는 그 말에도 짧게 대답했어요. 변호사한테 연락하세요. 그 이후로 준호 씨는 직접 미경 씨에게 말을 걸지 않았어요. 자신도 변호사를 선임했고 법적 절차대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 준호 씨 쪽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협의 이혼으로 전환하자는 제안이었어요. 재산 분할은 5대5로 하되 위자료는 최소화하자는 내용이었어요. 미경 씨 변호사는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미경 씨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었으니까요. 단순한 분할이 아니라 숨겨진 자산까지 포함한 정당한 분할. 그리고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책임. 그것까지 포함된 결론이어야 했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경 씨를 흔들려는 시도가 여러 번 있었어요. 준호 씨 쪽 변호사가 다양한 방식으로 압박을 했어요. 미경 씨의 재판 청구가 과도하다는 주장, 탐정 보고서의 증거 능력에 대한 이해 제기, 박수진 씨 이름으로 된 자산이 준호 씨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반박. 예상된 일이었어요. 변호사도 이럴 거라고 미리 말해줬었어요. 그리고 준호 씨 쪽에서 준호 씨 어머니를 통해 미경 씨에게 연락이 왔어요. 오래된 시어머니였는데 전화를 해서 조용히 합의하라는 말을 했어요. 식구끼리 이렇게까지 해서 뭘 얻겠냐고요. 식구. 미경 씨는 그 단어가 참 쓰라리게 들렸다고 해요. 식구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그 식구 중 한 사람이 23년 동안 이런 일을 해온 거잖아요. 미경 씨는 시어머니한테 조용히 말했어요.
어머니, 저는 이제 법대로 할 거예요. 제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 이후로 미경 씨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미경 씨는 생활 패턴을 일부 바꿨어요. 경희 씨와 자주 만나서 마음을 정리했고 오랫동안 못 갔던 문화 강좌에 등록했어요. 그림 그리는 수업이었어요.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것이었는데 어쩐지 그게 하고 싶었어요. 수업에 가면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됐어요. 그냥 붓을 들고 종이에 색을 칠하면 됐어요. 그 시간이 미경 씨한테 굉장히 큰 회복이었다고 해요. 자기를 위한 시간이 얼마나 오래됐었는지 그 수업에 가서야 실감했다고요. 소송은 몇 달째 이어졌어요. 그 사이에 국세청 신고 결과도 나왔어요. 미신고 소득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다는 통보였어요. 준호 씨가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어떤 얼굴이었는지 미경 씨는 그날 이후 분리된 공간에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직접 보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상상은 됐겠죠. 법정에 처음 섰을 때 미경 씨는 생각보다 덤덤했어요. 드라마에서 보면 법정이 엄청 살벌하고 긴장되는 곳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훨씬 조용하고 정돈된 공간이었어요. 판사가 있고 양쪽 변호사가 있고 서류들이 있고 그 조용한 공간에서 23년의 결혼 생활이 항목별로 정리되고 있다는 게 이상하게도 오히려 안도가 됐다고 해요. 감정이 아니라 사실로 정리되는 과정이니까요. 준호 씨 측 변호사는 첫 기일에 여러 가지를 반박했어요. 재산 분할 청구 금액이 과도하다는 것, 탐정 증거의 수집 과정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세무 관련 내용은 소송과 별개라는 것. 미경 씨 변호사는 하나하나 차분하게 대응했어요. 탐정 증거의 수집 과정이 법적 요건을 충족한다는 것, 재산 분할에서 기여도 산정 방식에 대한 판례들, 그리고 세무신고 내역이 재산 은닉 판단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는 것. 미경 씨는 그 과정을 옆에서 들으면서 자신이 모아온 서류들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처음으로 온전히 느꼈어요. 그 몇 달 동안 혼자 발품을 팔고 복사하고 출력하고 정리했던 것들이 이렇게 쓰이는 거였어요. 두 번째 기일에는 준호 씨도 직접 출석했어요. 미경 씨와 같은 공간에 있게 된 거죠. 두 사람은 눈이 마주쳤어요. 아주 잠깐. 준호 씨 표정이 어땠냐고요? 미경 씨는 그 표정을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어요.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당황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그 안에 뭔가 무너진 것 같은 것도 있었다고요. 미경 씨는 시선을 자연스럽게 앞으로 돌렸어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앞을 봤어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국세청 쪽에서 조사 결과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미경 씨가 세무사를 통해 신고한 내용에 대한 조사였는데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어요. 신고 내용이 꽤 구체적이었던 덕분이었겠죠. 조사 결과 준호 씨의 미신고 부수입과 자산 은닉 정황이 일부 사실로 확인됐어요. 박수진 씨 명의로 이전된 자금 중 일부가 실질적으로는 준호 씨 자산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이었어요. 세금 추징과 함께 과태료 부과도 이루어졌어요. 금액이 적지 않았어요. 미경 씨는 그 결과를 전해 들었을 때 특별히 통쾌한 기분이었냐고요? 나중에 물어보니 미경 씨는 그것보다 허탈한 감정이 더 컸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해왔구나. 그 사실 자체가 허탈한 거지 뭔가 내가 이겼다는 쾌감 같은 건 없었다고요. 23년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세무조사를 받게 됐다는 게 통쾌하기만 하면 오히려 이상한 거겠죠. 그보다는 이제 됐다 하는 마음이었다고 해요. 이 사람이 숨겨온 것들이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드러냄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감정으로 싸운 게 아니었어요. 사실로 싸운 거였어요. 이 국세청 결과는 이혼 소송에도 영향을 미쳤어요. 준호 씨 측 변호사가 그전보다 협의적인 태도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재산분할 비율 협상에서 처음 제안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을 새로 제시해왔어요. 미경 씨 변호사는 그래도 조금 더 밀어붙이자고 했어요. 지금이 유리한 국면이니까요. 미경 씨는 동의했어요. 할 수 있을 때까지 하기로 했어요. 절반의 승리로 끝낼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박수진 씨가 움직인 건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였어요. 그 여자도 자신이 처한 상황을 이제야 온전히 직면하게 된 거겠죠. 자신 명의로 된 자금이 조사 대상이 됐고 자신도 어느 정도 책임 선상에 놓이게 됐으니까요. 박수진 씨는 준호 씨에게 등을 돌렸어요. 준호 씨 측 변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법률 대리인을 따로 세워서요.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들을 진술하기 시작했어요. 준호 씨가 자신에게 했던 말들, 이혼을 전제로 관계를 이어왔다는 것, 자금이 오간 방식과 경위. 박수진 씨 입장에서도 자신이 어떤 식으로 이 상황에 끌려들어 왔는지를 밝히는 게 법적으로 유리했던 거죠. 그 진술들이 소송의 추가 자료로 들어왔어요. 미경 씨는 그 사실을 변호사에게 전해 들었을 때 복잡한 감정이 또 올라왔다고 해요. 이 여자를 고마워해야 하나 아니면 여전히 원망해야 하나. 답이 없는 감정이었어요. 그냥 그 여자도 이제 자기 살 길을 찾은 거구나 하는 걸로 정리했어요. 그 여자의 선택이 결과적으로 미경 씨에게 유리한 방향이 됐지만 그 여자를 위해서 한 선택은 아니었으니까요. 각자 자신의 길을 찾은 거였어요. 그 이후 준호 씨 쪽 대응이 확연히 달라졌어요. 기존에 부인했던 일부 사실들에 대해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협상 테이블에서의 태도도 많이 달라졌어요. 무너지는 것 같은 태도였다고 미경 씨 변호사가 표현했어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복잡했어요. 무너지는 사람을 보는 게 통쾌할 것 같았는데 그냥 오래된 피로감이 더 컸어요. 이 싸움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요. 이제 판결만 남아 있었어요. 판결이 나온 날은 이듬해 봄이었어요. 창밖에 벚꽃이 피기 시작하던 날이었어요. 미경 씨는 변호사 사무소에서 판결문을 앞에 두고 앉아 있었어요. 이혼 인용. 유책 배우자로 최준호 씨 인정. 위자료 청구 인용. 재산 분할 비율 미경 씨에게 유리하게 결정. 그리고 숨겨진 재산에 대한 추가 분할 청구도 부분 인용됐어요. 완전한 승소였어요. 변호사가 수고하셨어요 라고 말했어요. 미경 씨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눈을 감았어요. 울 것 같았는데 눈물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쁨인지 허탈함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몸 안을 조용히 지나갔어요. 오래 걸렸어요. 재킷 주머니에서 그 메모를 발견한 날부터 이 판결문을 받기까지 거의 1년 가까운 시간이었어요. 그 사이에 미경 씨는 혼자 수십 번 흔들리고 수십 번 다잡았어요. 울기도 하고 무너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멈추지 않고. 변호사 사무소를 나와서 미경 씨는 잠깐 길가에 서 있었어요. 벚꽃이 지고 있었어요. 바람에 꽃잎들이 흩어지고 있었어요. 그 꽃잎들을 보면서 미경 씨는 처음으로 눈물이 났어요. 법정에서도 판결문을 받을 때도 안 나오던 눈물이 그 꽃잎들 앞에서 나왔어요. 왜 그때 울었는지 설명하기가 어렵대요. 그냥 이제 다 끝났구나 하는 게. 그 긴 시간이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구나 하는 게. 그게 마음에 와닿으면서 그냥 눈물이 났다고 해요. 나쁜 눈물은 아니었어요. 판결 이후 미경 씨는 2달 정도 마무리 절차들을 처리했어요. 이사도 했어요. 오래 살던 아파트는 처분하고 미경 씨 단독 명의의 작은 아파트로 옮겼어요. 재산 분할로 받은 몫으로 마련한 집이었어요. 이사하는 날 짐을 옮기면서 미경 씨는 여러 번 멈췄어요. 23년을 살았던 물건들이 많았거든요. 어떤 건 가져가고 어떤 건 버리고. 그 선택들이 감정적으로 쉽지 않았어요. 물건 하나하나에 기억이 묻어 있으니까요. 그래도 다 정리했어요. 새 집은 작았어요. 기존 아파트보다 훨씬 작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들어서는 순간 숨이 더 편하게 쉬어졌다고 해요. 혼자 있는 공간이라는 게 이렇게 다른 거구나. 짐을 다 풀고 나서 미경 씨는 창가에 의자를 놓고 앉았어요. 주변에 상자들이 아직 쌓여 있었고 벽도 비어 있고 아직 완전히 정리가 안 된 상태였어요. 근데 그냥 앉아 있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바깥에서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었어요. 창을 조금 열었더니 따뜻한 공기가 들어왔어요. 미경 씨는 그 공기를 맡으면서 생각했어요. 이제 이 집은 내 집이다. 내가 선택한 집이고 내가 꾸밀 집이고 내가 쉴 집이다.
그 생각이 참 낯설면서도 좋았어요. 저녁에 경희 씨가 밥을 들고 왔어요. 이사 첫날이라고요. 두 사람은 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었어요. 반찬도 별로 없고 식탁도 아직 못 꺼낸 상태였는데, 근데 오랜만에 웃으면서 먹었어요. 편하게요. 그날 미경 씨가 얼마 만에 저렇게 편하게 웃었는지 모르겠다고 경희 씨가 나중에 말했대요. 아마 정말 오랜만이었을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 사연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한참을 말이 없었어요. 특별히 극적인 반전이 있는 이야기도 아니고 누군가 압도적인 힘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이야기도 아니었거든요. 그냥 한 사람이 진실을 알게 되고 혼자서 조용히 서류를 모으고 무너질 것 같은 순간들을 견디면서 마지막에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더 오래 남았어요. 대단한 용기가 아니었어요.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그냥 삶에 대한 의지 같은 거였어요. 내가 잘못 산 게 아니다. 내 시간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다. 그 마음 하나로 한 발씩 움직인 거였어요. 재킷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발견하던 그날 오후로 돌아가면 미경 씨는 그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고 했어요. 설명할 수 없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이름을 갖게 되는 순간.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만 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순간. 그 순간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어요. 새로운 길이 열리는 시작이요. 삶은 어떤 때는 이렇게 예고 없이 흔들려요. 아무 준비도 안 된 오후에 빨래를 하다가 재킷 주머니를 뒤지다가 그 흔들림이 찾아왔을 때 사람들은 각자 다른 선택을 해요. 눈을 감는 사람도 있고 모른 척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미경 씨처럼 조용히 두 눈을 뜨고 걷기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삶은 단순하지 않으니까요. 다만 자기 이야기의 끝을 스스로 쓰고 싶다는 마음. 그 마음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이 이야기가 조용히 말해주는 것 같아요. 미경 씨의 새집 창가에 봄볕이 들어오던 그 오후처럼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의 오늘도 그런 봄 같은 하루이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마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칠게요. 사실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나면 제 마음도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세상에는 이렇게 조용히 버텨온 분들이 참 많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혹시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냥 조용히 좋았다 해주셔도 충분해요. 좋아요 버튼 사실 눈치 보지 말고 편하게 눌러주셔도 돼요. 그 작은 신호 하나가 저한테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힘이 됩니다. 또 찾아올게요.